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7년 4월 보궐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목표였던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로 북한의 어떠한 군사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의 포부를 밝힌 다음에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그 후에 남과 북을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것이 후보 시절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9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다. 물론 이것은 2018년 5월부터 이러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이 잘 하기 바란다. 그래서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메인 테마, 그것은 남북 경협입니다. 2017년 4월의 경제 공동체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프로젝트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이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십시오. 2017년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있죠. 당시 보궐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하는 겁니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때는 어째서 그런 질문이 나왔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왔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경협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남한 국민과 같은 종족이다. 같은 사람들이다. 남한 국민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10위권의 대단한 경제 발전을 한 기적의 국민들이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다. 북한 주민도 할 수 있다.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에 대해서 좀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죠. 통일 그것은 먼 훗날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들이 원한다면 나는 반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어떤 우리의 그 관념에 선을 긋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2018년 9월 도널드 트럼프 프로젝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통일이 아니다. 어차피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관심사 그리고 북측의 관심사였을 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명분상으로도 우리의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통일을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통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남북 경협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전투적으로 그렇게 전개하고, 그것을 북측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전면적으로 이 경협을 그 활동을 한다. 결국 그렇게 되면 평화가 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경협이 국토를 봤을 때 전 국토에서 그러한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히 전투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로, 돈으로 사는 평화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스템이 만드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돈을 줘서 달래면서 하던, 돈 먹여주는 돈으로 하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경우에 만일 핵을 든 김정은이 물고기라면 코가 깬 것은 김정은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널드 트럼프 프로젝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역할은 역시 메신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러한 메신저 노릇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 국민들이 찬성합니다. 친북 세력들 역시 찬성합니다. 그러면 보수 세력은 어떤가? 보수 세력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극렬 반대하는 타입은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반대자들을 일거에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메신저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는 원래 이랬습니다. 번영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 평화가 습관이 된 때 매일 똑같이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돼서 이제 그것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된 때, 이때가 습관이 된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만 없는 평화, 그것이 아니고 풍요가 함께 있는 그런 평화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비핵화가 된다. 물론 이것은 예측입니다. 추론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표절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아주 세밀한 그런 인간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거시적이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고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바늘 끝으로 사람을 쪼아대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은 원래 이런 거 못한다 하는 영역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돈 없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 돈 없는 인간을 무시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 없는 인간을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번 뉴스 보도로 이런 것이 밝혀졌는데 저소득층 때문에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고 그것으로 비판을 많이 받게 되었을 때 통계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소위 잉여자는 별도 관리하겠다는 심리가 드러난 것이지요. 그런데 통계를 직접 손을 대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한다 하는 기준, 지켜야 한다 하는 약속, 이런 것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는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야멸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평양에 갔을 때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방문했고 동영상으로도 그때의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그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당시 분홍색 유니폼을 입고 설명을 하면서 안내를 하던 북측 안내 여성 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녀가고 나면 훨씬 유명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안내 노동자는 다소 떡떠름한 표정으로 좀 웃으면서 아부를 떨어도 됐을 텐데 결코 그러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는 듯이 외면을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좋지 않지요. 돈 많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다 존경심을 더 표시했어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그를 정치적 색채로 나눈다고 하면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 쪽이다. 혹은 우파가 아니고 좌파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돈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또 북측에 대해서 이러한 철저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다. 내가 훌륭하지. 너희들은 좀 덜 떨어지고 너희들은 궁핍하고 너희들은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야 하는 마음이 그냥 타고난 것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위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북측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치하지 않았고 특권의식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손을 잡고 살아왔다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측을 면전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무시합니다. 또 그 자신이 사치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다 치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을 포함해서 이것은 사치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을 숨기지 않고 과시합니다. 좀 교양이 없고 덕이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양에 갔다 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메신저가 또 배달 사고를 냈다 이렇게 인식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프로젝트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바꿔버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번영, 이 남북 경협에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순수한 경제 성장을 가리킵니다. 그 힘으로 사람이 좀 풍요로워지면 그 과거식의 이런 집단주의, 그런 데에서 쉽게 벗어나죠. 그래서 비교적 순수한 그러한 번영을 뜻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가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물론 배달 사고가 나도 괜찮습니다. 인류는 원래 삼류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삼류에게 의존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켜놓고 지켜볼 뿐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북측이 그에게는 무엇인가? 북한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새로운 실험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험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차 이야기를 해 나갑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대한민국은 통칭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경제냐? 국가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 100년 된 자본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5천만 국민의 혈관에는 바로 이 자본주의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곳에 이식하려고 했죠. 사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뿌리를 끊어내고 심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좌파 경제 이론의 한 가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 통한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 전문가들은 실패라고 선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의 실패를 한사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통계 조작으로 그 명맥을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알려지기까지 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가 왜 이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 일파의 현재 청와대 정부의 그 목숨이 거기에 걸려 있다. 정치적인 목숨이 걸려 있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그들은 쫓겨나는 것이죠. 일반적인 법을 어겼다든지 또 정치적으로 실패를 했다든지 하는 그 일반적인 행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5천만 국민의 혈관에 흐르는 자본주의에 도전을 해서 그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돈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죄는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국민에게 좀 더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이고 싶은 것이죠. 이 정책이 아직은 완전히 말라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바로 이 좌파 경제 이론을 자본주의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본주의가 아닌 곳에서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3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하려는가? 이제 각종 뉴스와 당사자들의 발표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집단이죠. 그러니 자본주의가 아닌 바로 그 적정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실험해 보겠다. 3년 후에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들을 뽑아다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속칭 빨대에 꽂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뤄보기로 합시다. 자료를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첫째, 얼마 전에 아주 서둘러서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비준동의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9년 경협 예산을 4,712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비용 추계서를 엉터리로 냈다. 제대로 내라 하고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이 금액이 어쩌면 맞는 제대로 된 금액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을 북쪽에서 실험을 하고자 한다면 이 금액은 혹시 마중물이 아닐까? 실제로 이번에 평양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정부 측에서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중물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만 퍼부을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푸틴의 남자라고 알려져 있는 송영길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판문점 선언의 비용 추계 가운데 60% 정도가 철도나 도로에 쓰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다음과 같은 답을 한 겁니다. 송영길 씨의 말입니다. 철도를 깐다는 것은 퍼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철도를 깔아야 퍼올 것 아니에요. 석탄도 퍼오고 철광석도 퍼오고 모래도 퍼와야 하고 여러 가지 석회석도 퍼와야 하고 북에서 퍼올 게 많아요. 북에 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퍼오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씨는 10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내내 같은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왜 만주에 철도를 깔려고 했겠습니까? 철도를 깔아야 자원을 자기들이 거기서 산지에서 반출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철도부터 까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일본이 만주의 철도를 깔고
필요한 자원을 만주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간다 하는 것을 지금 송영길 씨는 대한민국이 북측에 철도를 깔고 북측에 있는 자원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온다 하는데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씨의 의식 속에는 북한은 남의 나라다. 일본이 만주를 보는 눈으로 송영길 씨는 북측을 보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남의 나라일 때 거기에서 인정사정 없이 필요한 것을 뽑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도가 연결되면 일단 어느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면 팔아먹을 물건이 많고 콘텐츠가 많은 도시가 그렇지 않은 도시의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연결된다면 우리가 가져올 흡수할 역량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게 물건을 많이 사준다고 하면 논리가 이 순간에 비꼬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로 통일을 해서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 그쪽에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쪽에서 가져옴으로써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결국 돈은 우리가 벌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왜 흡수라는 말을 썼는가? 9월 13일 경인데 그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국민들은 돈의 힘으로 흡수를 한다 이러면 자연히 흡수통일까지 연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든 송영길 씨는 100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일은 분명히 이 한반도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하야시 곤노스케, 고무라 주타로, 이토 히로부미 그들이 바로 송영길과 같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가지 예시하겠습니다. 이 일본인들, 당시의 일본 제국의 신하들은 이러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고종 황제하고 대한제국 황제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황제를 위해서 목장을 확장공사하고 항만에 선착장을 크게 짓고 각종 전매 수입을 거둘 수 있게 해주고 제방을 축조하고 전답을 개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게 해주고 가스회사와 공장을 건설하고 산림을 숲을 가꾸고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이러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 국토를 완전 개발하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 그 공사비하고 재료비 정도는 원래 돈 버는 사람이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이 특허 계약을 맺어서 이러한 공사를 맡아갈 사람들이 돈을 다 대겠다.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이 한반도를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황제의 정기 감사도 받겠다. 관리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복종하겠다. 황제에게 특허비는 물론이고 수익의 일정액도 꼬박꼬박 바치겠다. 이런 계약입니다. 이것은
역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공짜로 재료도 우리가 가져가고 공사비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공사를 해주겠다. 북한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오는 수익도 앞으로 계속 돈도 같이 벌자. 이런 내용에서 참 똑같죠. 그런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말 전국이 번쩍번쩍하게 그때는 근대화겠죠. 근대화된다 해가지고 꿈에 부풀었는데 황제는 겨우 한 10년 남짓 그렇게 지난 후에 결국 나라를 내놓았습니다. 송영길 씨의 이야기는 바로 이때 100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21세기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새로운 실험실이기는 한데 다르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1년간 실험을 했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첫째는 그렇습니다. 북측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험실로 쓰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빨대 꽂는 개념이다. 이 부분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북한은 어떤 곳인가? 노동력이 싸다. 거의 공짜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는 낙후돼 있고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하다. 이러한 북한에서 일종의 노예 노동을 통해서 원료 공급을 받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노동을 할 것인가? 주로 1차 산업 그리고 2차 산업이 되겠죠. 이것을 달리 식민지 경영 혹은 수탈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고 혹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는 이롭고 북측에는 박하고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애국심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는 사랑할 국가가 없기 때문에 애국심은 없겠죠. 그냥 자기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러한 새로운 실험실, 새로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험실, 즉 김정은과 하기로 한 그것은 대한민국에서의 그 실험실 이미 실패했다 하고 도장이 찍힌 그 실험실과는 다른 것이다. 내용도 다른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북한에서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호박을 심어서 호박이 열리면 그 호박은 따서 대한민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는 것은 호박잎과 호박넝쿨이 남겠죠. 흔히 호박넝쿨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호박 빼고 넝쿨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든 북한에 호박잎과 넝쿨을 줍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원래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처지라든지 이런 것을 헤아리는 능력이 좀 부족해 보였죠. 그래서 그는 북한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감사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궁핍했잖아. 그러니 호박잎만 먹게 해줘도 만족해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윈윈 전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앞에 송영길 씨하고 그 이야기를 하던 사회자도 그 이야기를 먼저 하던데,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늘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으로 돈을 벌면 된다. 그리고 북한은 실험실이니까 거기에서 1차, 2차 산업을 해서 노동력도 이용하고 원료도 확보하면 우리가 정말 이익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좀 재수라고는 없는 인물이다. 이것은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일을 할 때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에게 과연 무사히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일이 잘 진행이 될 것인가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벌써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특유의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찢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 발표에서 이미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 그는 북한 쪽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원료를 확보하자. 그래서 그걸 실어 나르기 위해서 철도며 도로 건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로 떠돌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사업이 있죠. 바로 신남방정책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신남방정책은 포기해야 하겠죠. 기업들이 베트남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4차 산업으로 돈을 벌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산업하는 대기업, 그들을 북한에 데려가서 엮어놨죠. 그런데 나무 묘목 기르는 데 데려갔습니다. 1차 산업 해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을 해야 할 4대 재벌이 가서 이제 북한에 가서 나무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4차 산업을 할 겁니까? 역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특유의 자기 발등 찍기, 그것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실패한 이유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생각하듯이 이곳이 자본주의가 너무 든든하게 뿌리 내려서 그런 것일까? 단지 그것만이 이유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마중물입니다. 그의 마중물은 부어도 부어도 부족한 마중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마중물 1을 붓고 그 다음에 마중물 2를 붓고 그래도 소식이 없습니다. 또 마중물 3을 붓고 계속해서 마중물 1000을 붓고 마중물 10만을 부어도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끝이 없이 마중물을 붓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는 별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만한 그런 임무 수행 능력이 없다. 무식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이지요. 바로 그래서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번 크게 쏘자 이러면서 뭉칫돈을 김정은에게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 경제에 구멍이 나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는 70년 된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이렇게 웬만큼 얻어맞아도 웬만큼 매국하는 자들이 나오고 국가를 공격하는 자들이 나와도 그래도 든든히 버티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경제는 돈이고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움직이죠. 만일 한국 경제를 이렇게 무식하고 무능한 청와대 정부가 직접 잡아들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돈벌이를 하겠다 하고 직접 장사에 나섰다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순간 안에서 무너지고 밖에서 먹히게 될 겁니다. 경제에 구멍이 나는 것은 담장에 구멍이 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것은 풍선에 구멍이 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풍선에 구멍이 나면 끝까지 순식간에 다 새어나가 버리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돈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고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정은의 마음을 모르고 트럼프의 마음을 모르고 평양 시민의 마음을 모른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